내가 식탁에 마지막 그릇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권지훈의 문자가 도착했다. 야근이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마침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 내가 그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저녁이 마치 그가 거절하기로 결정한 회의인 양. 내 화면에 툭 던져진 8글자였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식당 아치 위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 갈비찜은 거의 1시간 전에 김이 식었다. 국물 표면에는 얇은 기름막이 생겨 펜던트 조명 아래 은색으로 빛났다. 나는 오시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고기 한 점 한 점 손질하고 여러 번에 나눠 노릇하게 굽고 생강과 대파 그리고 지훈의 예민한 속을 위해 한의사가 추천했던 구운 배를 넣었다. 그는 지난주에 잦은 야근으로 속이 다시 쓰리다고 불평했다. 나는 귀담아 들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 엄지손가락이 답장 창 위에서 2초간 머물렀다. 알았어. 나는 그렇게 쓰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뒤 나를 위해 한 그릇을 펐다. 국물은 아직 따뜻했고 처음엔 달콤했다가 내가 넣었던 약재 때문에 희미하게 쌉쌀한 맛이 났다. 나는 내가 들인 시간을 1시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그릇이 비자 나는 그것을 싱크대로 가져가 손을 씻고 지훈이 나의 취미 공간이라 부르는 작은 방으로 갔다. 그곳은 한때 내 작업실이었다. 결혼 전 나는 그 방을 색상 견본, 포장시안, 벽에 빼곡히 꽂아둔 스케치로 가득 채웠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코르크보드에는 장보기 목록과 지훈의 드라이클리닝 알림 메모가 붙어 있었다. 드로잉 태블릿은 세금 서류 폴더 아래에 묻혀 있었다. 내 옛 상패들은 아버지 댁 창고 상자 안에 처박혀 있었다. 지훈이 대학 시절 잡동사니 없이 선반이 깨끗해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바탕화면에는 가계부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공과금 명세서와 보험 증서와 함께 우리 집 보안 시스템 포털 링크가 있었다. 석 달 전 아파트에서 택배 도난 사건이 있은 후 나는 실내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하나는 현관과 거실을, 다른 하나는 안방 복도를 비추도록. 지우는 카메라 때문에 아파트가 은행 로비 같다고 불평했다. 나는 70만 원이 헛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카메라의 존재를 잊었다. 나는 실시간 영상을 클릭했다. 거실이 먼저 나타났다. 지훈의 양복 재킷이 소파 팔걸이에 걸쳐져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목에 느슨하게 둘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샴페인 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 길이 머리카락은 한쪽 귀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녀의 향수가 살갗의 일부가 될 만큼 가까이 다가앉아 있었다. 한소희, 지훈의 새로운 수행비서. 한 달 전 회사 송년회에서 그녀는 내게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대표님은 확실히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단체 사진에서 내 남편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장난스러운 하트를 만들었다. 회사가 그 사진을 올렸을 때 나는 좋아요까지 눌렀다. 보안 카메라 영상 속에서 소희는 지훈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고객들에게 짓는 딱딱하고 예의 바른 미소나 내가 새 옷을 보여줄 때 짓는 무심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활짝 열린 소년 같은 미소. 우리가 결혼 첫 해에 그가 자정 전에 집에 돌아와 파스타가 끓어 넘치는 동안 나를 부엌으로 끌어당길 때 짓던 미소였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봤다. 소희가 일어서서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지우는 그녀와 함께 일어섰다. 그들의 몸이 잠시 포개졌다가 복도를 따라 내려가 카메라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거실은 여전히 환하게 밝았다. 그의 넥타이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 패널이 보였고 화면 하단에는 주가 차트가 소리 없이 기어갔다. 나는 녹화바를 뒤로 드래그했다. 지우는 11시 3분에 들어왔다. 그는 지문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벽에 나란히 정돈했다. 왼쪽 신발 먼저, 그 다음 오른쪽 발끝을 완벽하게 맞추어. 우리가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는 아무데나 신발을 벗어 던지곤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신발을 돌려놓고 짝을 맞추고 현관을 정돈했다.
결국 그는 내가 가르친 습관이 나를 배신하는 안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불륜보다 나를 더 놀라게 했다. 나는 3개월 동안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무엇을 할까 궁금해했다. 울거나 노트북을 던지거나 그에게 전화해서 무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해명을 애원하거나 대신 나는 가장 선명한 영상 부분을 다운로드하고 3장의 스틸컷을 골랐다. 첫 번째는 지훈의 벌어진 셔츠깃 안으로 들어간 소희의 손을 보여줬다. 두 번째는 그들이 소파 옆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는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허리 아래를 받친 채 침실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노골적인 것도 그녀의 몸을 노출하는 것도 조작된 루머로 치부되거나 리벤지 포르노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몇 년 전 내가 해안 캐피탈의 초기 로고와 투자 제안서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지우는 나를 회사의 비공개 카카오톡 업무방에 게스트로 추가했었다. 나는 한 번도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및 파트너라는 이름의 그 단톡방에는 지훈의 공동 창업자, 고위 임원, 외부 법률 고문, 그리고 현재 회사의 시리즈 B 투자를 고려 중인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밤 11시 45분. 나는 3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오늘 밤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나는 썼다. 권 대표님, 한 비서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국물을 유리 용기에 부었. 뚜껑을 닫을 때쯤 내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30초 동안 윙윙거리다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카톡 알림, 문자, 전화가 무더기로 도착했다. 화면이 너무 빠르게 켜져서 배터리 아이콘이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뒤집어 두었다. 네 번째 전화에 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부재중 전화 37통. 모두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의 개인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유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워. 당장. 전화 받아. 제발 누가 저장하기 전에 사진 지워줘. 그때 음성 메시지가 나타났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재생했다. 서유진, 너 정신 나갔어? 당장 그 사진들 내려. 내 말 알아들어? 내려? 나는 시계를 보았다. 5분이 지나 있었다. 카톡에서는 내가 올린 게시물을 그가 지울 수 없었고 이미 단톡방의 절반이 반응을 보이거나 스크린샷을 찍었다. 지우는 창업자들에게 타이밍, 리스크 윈도우, 위기 관리에 대해 조언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가 5분의 창에 달려 있을 때 그는 너무 느리게 계산했다. 나는 답장했다. 너무 늦었어. 7번째 전화는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 아래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 집에 가는 중이야. 거기 있어.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해. 서두를 거 없어. 내가 말했다. 소희 씨가 아주 세심한 것 같던데. 일 마무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침묵이 흘렀고 그의 숨소리와 갑작스러운 엔진 굉음이 그 침묵을 채웠다. 유진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넥타이를 풀어야 하는 심야 클라이언트 전략회의? 아니면 한비서 블라우스의 재무 구조 조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갈비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어쨌든 반그릇을 덮어서 카운터에 서서 마셨다. 기름이 혀를 코팅했다. 단맛은 사라지고 약재의 밍밍한 쓴맛만 남았다. 5년 동안 모두가 나를 편한 아내라고 불렀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회의 때문에 버려진 저녁 식사에 대해 불평한 적도 없었. 나는 그의 여행 가방을 싸고 시어머니 생신을 기억하고 3군데 다른 방에 위장약을 구비해두고 투자자들이 그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칭찬할 때 미소 지었다. 지우는 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불을 켜두었다. 지우는 출장을 갔다. 나는 예약을 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크리스마스에 손만두 200개를 원하셨다. 나는 새벽 2시까지 카운터에 서서 아픈 손가락으로 만두피를 봉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11시 58분, 내 남편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달려오는 동안
나는 그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의 상당 부분이 그저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수행된 묵음 노동이었음을 깨달았다. 모두가 존경하던 좋은 아내는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에 걸쳐 희미해지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마침내 그 이름에 대답하기를 멈췄다. 제2장. 지우는 새벽 12시 20분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가 아파트를 떠난 지 25분 만이었다. 평소라면 40분이 걸리는 길이었. 그는 아직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다. 셔츠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다. 세 번째 단추가 두 번째 구멍에 억지로 끼워져 기시목 주위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손을 쓰지 않고 신발을 벗어 한 짝을 현관의 옆으로 뉘어놓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신발을 나란히 놓지 않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갈랐다. 나는 부엌 카운터에 물방울을 닦고 있었다. 행주는 새 것이었고 남색이었으며 돌에 줄무늬를 남기지 않고 닦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다. 나는 그것을 한 번 접어 같은 곳을 다시 닦다가 싱크대 뒤편 타일 근처에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래돼 보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에 있었을까 궁금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지훈이 다그쳤다. 그 단톡방에 누가 있는지 알아? 우리 투자자들, 클라이언트들, 이사회 참관인, 회사의 모든 고위 직원들이라고. 사진 3장. 내가 말했다. 행주를 수도꼭지에 걸면서 모두 신중하게 구도를 잡았지. 자제력을 높이 사야 할 걸. 지워. 내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지만 이미 모두가 봤어. 스크린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잖아. 그의 입이 굳어졌다. 그 표정은 거래처 직원, 주니어 컨설턴트, 그리고 그의 승인을 간절히 바라는 창업자들을 위축시켰다. 그것은 방 안의 누구보다도 빠르게 숫자를 계산하고 감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하여 내버리지만 남기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오늘 밤 그의 시스템은 실패하고 있었. 그는 식탁을 힐끗 보았다. 내빈 그릇 맞은편에 손대지 않은 식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국물이 담긴 용기에서 멈췄고 목을 대가 움직였. 내 말 들어봐. 그가 말했다. 설명하게 해줘. 뭘 설명해? 왜 내 비서가 우리 거실에서 너한테 키스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왜 나한테 아직 사무실이라고 말했는지?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걔가 나한테 먼저 들이댔어.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니었다. 그 대답은 진심으로 웃겼다. 지훈아, 넌 16살이 아니라 36살이야. 여자가 성량을 건넸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게 필연이라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식탁 옆에 뻣뻣하고 어색하게 서 있는 것을 지켜봤다. 마치 실수로 낯선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온 것처럼 그의 뒤로 조명 아래에서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이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장면들로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처음 밤을 새운 후에 내가 끓여준 죽은, 그가 클라이언트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졌다. 결혼기념일 예약에서 나는 혼자 40분을 앉아 있다가 1인분을 주문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내가 고르고 포장하고 우리 둘의 이름으로 서명했. 지우는 한 번 힐끗 보고는 괜찮네라고 말했다. 그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 화장실 바닥에 토하고 다음 날 아침 왜 아침 식사가 늦냐고 물었던 밤. 나는 그 순간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각각의 순간을 쌓을 가치가 없는 일로 분류했을 뿐이다. 그것이 내 실수였다. 나는 침묵을 성숙함으로 인내를 사랑으로 착각했다.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그의 말투는 협상할 때 쓰는 절제된 목소리로 바뀌었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해.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동의할게. 하지만 회사는 어떡하고? 그의 주먹이 굳어졌다. 해안 캐피탈은 석 달 전에 예비 실사를 통과했. 새로운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신뢰성, 지배구조, 그리고 미공개 이해 상충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우는 자신을 뛰어난 조언가일 뿐만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절제된 남자로 포장했다. 뭐가 걸려 있는지 알잖아. 그가 말했다. 아니, 너한테 뭐가 걸려 있는지는 알지.
나한테 뭐가 걸려 있었는지는 이제 막 계산하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뭘 원해? 미안해가 아니었다. 내가 널 아프게 했어도 아니었다. 뭘 원해? 결혼 생활 처음으로 그는 나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대하고 있었다. 오늘 밤 너한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국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그를 향해 내밀었다. 이건 내 속을 위한 거였어. 아직 좀 따뜻해. 그는 그것을 쳐다봤다. 가져가. 내가 말했다. 기운이 필요할 거야.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뜨겁고 축축했다. 이러지 마, 그가 말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뭘 부수고 싶으면 부숴. 뭐라도 말 좀 해봐.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자동적으로 내 손으로 그의 손을 덮으며 춥냐고 물었을지 기억하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집에 온 지 10분 됐어. 내가 말했다. 너는 내가 미쳤는지 물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명령했고 내가 뭘 원하는지 다그쳤어. 3번의 비난이었어, 지훈아. 사과 한마디 없이 그의 소나기가 느슨해졌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지만 예전에 지훈을 도와 정리했던 직원 연락처에서 본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알아봤다. 한소희 씨. 내가 받았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숨가빴다.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훈 대표님 아직 거기 계신가요? 차 키를 댁에 두고 가셔서요. 나는 내 남편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물론이죠. 내가 상냥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전해드릴게요. 소희는 내 말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침묵을 메우려 서둘렀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늦어져서 제가 만두를 좀 만들었는데 대표님이 음식 때문에 잠시 들르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 아파트에서 일했다고?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 네. 그럼 해안캐피탈은 초과 근무 정책을 수정해야겠네요. CEO의 옷을 벗기는 게 성과 지표인 회사는 처음 봐서요. 전화선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내 손목을 놓았다. 그는 식탁 반대편에 서서 차가운 갈비찜 너머로 우리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해진 것처럼 나를 바라봤다. 내 차키 여기 있어. 내가 말했다. 내 차를 몰고 가든 대리를 부르든 해. 어쨌든 넌 떠나야 해. 유진아. 나는 내 그릇을 집어 싱크대로 가져가 남은 국물을 배수구에 쏟아부었다. 흐르는 물 아래에서 황금빛 기름 동그라미들이 부서졌다.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말했다. 그는 침을 삼켰다. 이혼 소송하려고? 결국엔 먼저 5년 동안 요리하고 청소하고 스케줄을 짜고 투자자들을 접대하고 내 일을 포기하고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법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 감정이 나를 잃어서인지 아니면 그가 사업담보로 사용했던 안정적인 가정의 이미지가 장식품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3장. 지우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번개를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은 사람처럼 식탁 옆에 서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그는 내 소매를 잡으려다 손가락이 닿기 전에 뒤로 뺐다. 5년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5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의 기회는 줘야지. 나는 침실 문간에 멈춰 섰다. 무슨 기회? 이걸 바로잡을 기회.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를 뜯어봤다. 그는 36이었다.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쌓아온 경력의 정점에 있었다. 해안 캐피탈의 가치는 2년 만에 3배가 되었다. 경제 잡지들은 그를 절제력 있고 비전이 있으며 집요하다고 불렀다. 지금 그는 값비싼 껍데기가 갈라져 버린 남자처럼 보였다. 내가 이미 너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네가 우리 결혼 기념일을 잊었을 때 나는 괜찮다고 했어. 추수감사절에 내 어머니가 손주도 못 낳아주는 며느리는 파이라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농담하셨을 때 나는 디저트를 내고 화제를 돌렸어. 네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아파서 집에 왔을 때 내가 바닥을 치우는 동안 너는 잤어.
그리고 깨어나서 처음 한 질문은 커피가 있냐는 거였지. 지우는 그 순간들을 기회라고 보지 않았다. 내가 그 기회를 낭비한 대가를 치르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 밤 문을 들어서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 내가 말했다. 너 미쳤어? 사진 지울 수 있어? 뭘 원해? 네가 한 짓에 대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세 가지 요구를 했지. 그의 입술이 벌어졌다. 그의 코트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너무 빨리 전화를 거절했다. 소희야, 아니, 이제 더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다시 말했다. 걔는 내 밑에서 일해. 우리가 가까워졌고 실수였어. 나 녹화 영상 봤어. 그 말이 그를 가로막았다. 네가 11시 3분에 들어오는 걸 봤어. 그녀가 문을 열었지. 네가 신발을 갈아 신는 동안 그녀는 내 넥타이를 풀어줬어. 3초 걸렸지. 너는 웃었어.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물었지. 오늘 밤엔 안 들키겠죠? 그렇죠? 지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는 그 거리에서 완벽한 소리를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소희는 렌즈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말은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오늘 밤이라고 했어. 내가 계속했다. 언젠가도 아니고 만약도 아니고 오늘 밤이었어. 그건 내가 알아낼 가능성이 이미 너희 둘 사이에 익숙한 주제였다는 뜻이지. 내가 틀렸어? 그는 디지털 시계가 2번 바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석 달.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석 달 됐어. 92일. 그가 사무실에 있다고 주장한 약 30일의 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말한 12개의 문자. 매번 나는 그를 위해 저녁을 남겨두었다. 석 달이면 새끼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소설 6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길고 효율적이라면 두 번째 삶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길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보이지 않는 무게의 어깨가 둥글게 말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 투자 계약이 마무리돼. 제발 박진우 회장님께 이건 사적인 문제라고 말해줘. 투자 그룹이 지금 빠지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 계약 마무리까지만 도와줘. 그 후에는 네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 내가 결정하는 건 협상 가능하겠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너 아직도 이게 거래라고 생각해? 나는 침실로 들어가 협탁 서랍을 열었다. 석 달 전에 내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넌 내가 편집 중이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이 낭비였으면 좋겠다고 했어. 낡은 서류 뭉치 아래에서 나는 공예용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첫 번째 녹화 이후 시스템이 덮어쓰기 전에 클립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어. 현관 카메라, 거실, 복도, 11번의 각기 다른 밤. 그의 눈이 붉어졌다. 각각 2번씩 봤어. 내가 말했다. 스스로를 상처 주는 걸 즐겨서가 아니야.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꾸며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그 사과는 너무 가벼워서 내게 닿기도 전에 사라질 것 같았다. 5년 동안 내가 기억하는 세 번째 사과였다. 첫 번째는 우리 결혼식에서 그가 내 드레스 자락을 밟았을 때였다. 두 번째는 내 생일을 잊고 다음 날 오후에 장미를 보냈을 때였다. 세 번째는 지금 다른 여자와 11번의 밤을 보낸 후 그리고 그의 투자가 위협받을 때에야 도착했다. 끝났어? 내가 물었다. 제발. 네가 석 달 전에 그 말을 했다면 나는 널 용서했을지도 몰라. 네 평판을 지켜주고 조용히 끝내도록 도와줬을지도 몰라. 오늘 밤 그 말은 너무 늦었어.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이혼 소장 초안과 제안된 별거 합의서였다. 나는 첫 번째 녹화 후 3일 만에 김민지 변호사에게 연락했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훈이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고백이 불륜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궁지에 몰리지 않고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그에게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오늘 밤에 알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오늘 밤에 결정한 거지. 지우는 내 이름이 이미 서명된 서명란을 쳐다봤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해안 캐피탈의 주요 투자자인 박진우 회장의 아내 박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유진 씨, 그 이미지들 진짜예요? 남편이 파트너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토할 때까지 다음 주 계약을 보류한다고 하네요. 나는 화면을 지훈에게 돌려보였다. 그는 그것을 읽고 약간 비틀거렸다. 한 손이 침실 문틀을 따라 미끄러지며 페인트에 축축한 지문을 남겼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상실감은 즉각적이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아니었다. 아직은 레버리지를 잃은 상실감이었다. 그 명료함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아팠다. 또한 떠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노트북을 닫기 전에 나는 카톡 대화 내용을 내보내고 타임스탬프를 저장하고 보안 카메라 클립을 김 변호사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암호화된 클라이언트 포털을 통해 전달했다. 나는 내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홈보안 계정, 그리고 지훈이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옛 디자인 아카이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실용적인 작업이 나를 안정시켰다. 증거에는 이름, 날짜, 파일 크기가 있었다. 고통에는 없었다. 회사 단톡방에 몇몇 사람들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한 직원은 단지 유감입니다. 라고 썼다. 다른 직원은 지훈이 IT 관리자에게 내 게스트 접근 권한을 소급하여 삭제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 번째 직원은 소희가 2주 전에 문서화된 검토 없이 승진 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소문에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관리 관련 메시지를 김 변호사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회사와 관련된 행위를 폭로하는 것과 사적인 굴욕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관계와 장소를 보여주는 스틸 이미지를 게시했다. 침실 영상, 사적인 신체 또는 은밀한 오디오는 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의 선택은 내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도 증명될 수 있었다. 그 경계선은 중요했다. 분노가 강력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힘이 얼마나 쉽게 변명이 될 수 있는지 이해했다. 나는 작은 하룻밤용 가방을 싸고 USB 드라이브를 들고 다니는 대신 은행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뺐다. 그 아래의 창백한 자국은 연약하고 거의 새 것처럼 보였다. 나는 별거 합의서 옆에 반지를 두었다. 극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내 삶의 다음 부분을 서명하는 동안 더 이상 손에 금속을 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장 USB 드라이브의 첫 번째 클립은 6월 17일 자였다.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너무 세게 때려서 그 소리가 텔레비전 소리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나는 그 비를 기억했다. 지훈은 길이 위험해서 사무실 근처에서 자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3번 전화했다. 그는 4번째에 받았고 회의실에 있다고 속삭였다. 10분 후 해안 캐피탈의 한 신입사원이 로비에서 찍은 폭풍 사진을 올렸다. 그의 뒤에 있는 오피스 타워는 어두웠다. 그때 의심이 불안감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증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지우는 소희를 우리 아파트에 11번 데려왔다. 항상 화요일이나 목요일, 내가 시내 반대편에서 고정된 필라테스 수업이 있는 저녁이었다. 그는 강사가 늦은 취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거의 수업을 빼먹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녹화 영상에서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행동했다. 신발은 나란히,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재킷은 소파에 접어두고 침실 문은 닫았다. 남자는 배신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거의 가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왜 나한테 따지지 않았어? 그가 물었다. 우리는 아직 침실에 있었다. 이혼 서류가 우리 사이에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는 시선을 돌렸다. 침묵에는 문법이 있다. 그의 침묵은 그가 결코 고백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화제를 바꿨다. 소희에 대해 얼마나 알아? 내 비서잖아. 직함은 알아. 나이는 몇 살이야? 해안 캐피탈 전에 어디서 일했어? 여기 가족은 있어? 지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소희는 27이었다. 그녀는 대전 외곽에서 자랐고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이사왔다. 해안 캐피탈 전에는 사기 조사 후 해산된 부티크 이벤트 회사에서 일했다. 그녀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녀의 관리 하에 있던 장부는 깨끗했다. 그녀는 또한 그 회사에서 유부남 이사와 사귀었다. 그의 아내가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소희는 일주일 안에 사임했다. 나는 탐정을 고용하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찾아냈다. 오래된 태그된 사진, 공개된 법원 서류, 보관된 회사 페이지. 그녀가 내주 계정에서 스토리를 숨겼기 때문에 내가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셜미디어 계정들. 너 걔 뒷조사했어? 지훈이 물었다. 주의를 기울였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소희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식당 체크인, 새벽 이시의 감성적인 인용구, 그리고 모든 새 아파트에서 찍은 필터 처리된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유부남이 서류 작업으로 지연된 독신남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은 결혼했다. 소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덜 현실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소희랑 끝낼 거야. 그는 마치 거래처 계약을 취소하는 것처럼 그 말을 했다. 그녀의 품에서 달려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할 사과는 준비했어? 내가 물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네가 왜 신경 써?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신경 쓰니까. 너는 투자가 중단되는 걸 보고 나서야 나한테 사과했어. 이제 너는 모든 걸 걸었던 그 여자를 침대가 식기도 전에 버릴 계획이야. 걔는 이게 뭔지 알고 있었어. 그랬을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니라고 표시되었다. 지훈의 어머니, 윤 여사님은 30년 동안 문학교수였고 가족 저녁 식사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인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소설 속 여성의 지우개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내게 왜 손주를 낳아주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쳐다봤다. 나는 화장대에서 그의 차키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여기서 받을 필요 없어. 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밤부터 네 위기는 네가 직접 관리해. 그는 한 손에 열쇠를 든 채 현관에 서서 마치 나무문 너머로 윤 여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는 것이 들렸다. 지훈아, 내 아내가 뭘 올린 거니? 내 고모가 자정에 나한테 전화했어.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다. 1분 후 소희가 내게 스크린샷을 보냈다. 그녀에게 보낸 지훈의 메시지는 이랬다. 내일 사직서 제출해. 12주치 퇴직금 승인해줄게. 그는 우리 아파트를 떠난 지 2분 만에 그것을 보냈다. 나는 그 글자들을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남은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덮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쾅 닫히는 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연녀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남자로 끝났다. 지훈이 떠난 후 단톡방은 계속 움직였다. 한 파트너가 이 문제를 회사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올렸다. 한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직속 부하 직원이 관련된 임원의 행위는 회사 문제라고 답했다. 외부 법률 고문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추측하거나 이 관계에 대해 소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0분 안에 분위기는 스캔들에서 절차로 바뀌었다. 그 변화는 중요했다. 지우는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판단과 회사의 이익이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단톡방은 마침내 그것들을 분리하고 있었다. 나는 내 게시물과 관련된 것만 다운로드하고 로그아웃했다. 부엌 카운터에는 보증서 뭉치 아래에 내 옛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을 열었다. 마지막 그림은 5년 전의 것이었다. 차시피 산등성이가 되는 연작이었다. 선 작업은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기차 안에서 그것을 그렸던 것을 기억한다. 지우는 내 옆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한때 그는 그런 버전의 나를 존경했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시 일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 나는 단지 그 선들을 그렸던 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다. 그것은 5년 동안 채소를 썰고 셔츠를 접고 카드에 서명하고 가정을 지탱하는 데 쓰였다. 근육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취미 공간으로 가져가 내가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놓았. 제5장. 윤 여사님은 다음 날 아침 7시에 도착해서 마치 압력으로 나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듯이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빵봉지를 내 손에 찔러 넣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니? 봉지에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의 게살빵이 들어있었다. 윤 여사님은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가져왔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들어와. 마치 내가 밤새 가구를 팔아치웠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훑어봤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의 별거 합의서에서 멈췄. 이혼이라니. 그녀는 서류를 들어 두 단락을 읽고는 내려쳤다. 지훈이가 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병나도록 일했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니?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5년 동안 나는 윤 여사님이 훈계할 때 서 있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키를 반항으로 해석했다. 지훈 씨가 자기 직원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잤어요. 내가 말했다. 녹화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불쾌함으로 재배치되었다. 사업하는 남자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해. 한 번의 판단착오로 결혼을 망치는 게 아니야. 11번 반복된 한 번의 착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내 쪽으로 스크린샷을 밀었다. 박진우 회장이 집에 구조 검토가 있을 때까지 실사를 중단한다고 투자그룹에 통보한 내용이었다. 300억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해되니? 네가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줬기 때문에 지훈이 회사가 300억을 잃을 수 있어. 지훈 씨 회사는 CEO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공개 관계에 직원을 연루시키고 위기에 대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하며 대응했기 때문에 투자를 잃을 수도 있죠. 네가 사진을 올렸잖아. 그가 사진을 만들었고요. 윤 여사님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다. 내 유리잔에서 물이 튀어 법률 초안에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라는 문구를 적셨다. 너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박 회장님 댁에 연락해서 너와 지훈이가 사적인 부부 싸움을 했다고 말할 거야.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해.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봤다. 아버님이 어머님께 이렇게 하셨다면 어머님은 그분의 투자자들에게 가서 사과하셨을까요? 그녀의 입이 열렸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22년 전 지훈의 아버지는 대학원 조교와 바람을 피웠다. 스마트폰도 카톡도 스크린샷도 없었다. 윤 여사님은 남았. 그 여자는 결국 도시를 떠났다. 지훈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은퇴했고 지금은 공원에서 장기를 두며 오후를 보낸다. 가족은 그 시절을 어려운 시기라고 불렀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는 윤 여사님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너무나 완벽하게 삼켜서 그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착각했다. 내 상황은 달랐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때는 여자들에게 선택권이 더 적었. 그럼 어머님께서 선택권이 더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적은 선택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항상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왔어. 너는 인내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문제를 만들지 않지. 바로 그것이었다. 나를 순종하게 만들었던 칭찬. 분별력 있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기 쉽다는 뜻이었다. 인내심이 있다는 것은 반대하는데 느리다는 뜻이었다. 가족은 내가 가족이 제공해야 할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한 유지할 만큼 유용하다는 뜻이었다. 지훈이 아버지는 결국 돌아왔어. 윤 여사님이 말했다. 남자들은 자극적인 것에 실증을 내. 집이 다시 중요해지지. 그분이 어머님을 사랑해서 돌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아서 돌아오셨을까요? 그녀의 손이 종이 냅킨 주위에서 굳었다. 나는 반초 동안 그 잔인함을 후회했다. 그러다 나는 그녀가 탈출할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라고 나를 가르쳤던 모든 명절을 기억했다. 어젯밤 대신 오늘 아침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지훈이한테 먼저 가셨으니까요.
그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계획을 짜는 걸 도와주셨죠. 그러고 나서 제게 지시하러 여기 오신 거고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 정확한 거죠. 그녀는 흥분해서 일어섰다. 이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훈 씨가 깼기 때문일 거예요. 윤 여사님의 평정이 깨졌다. 한순간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녀는 교수보다는 인내가 자신을 현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상처 입혔을 뿐이라는 가능성에 직면한 지친 여자처럼 보였다. 나는 빵봉지를 돌려주었다. 이거 지훈 씨에게 가져다 주세요. 좋아하잖아요. 문에서 나는 덧붙였다. 이름 붙이는 것이 금지된 배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의 생존 전략을 제게 선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윤 여사님은 더 이상 논쟁 없이 떠났다. 복도에서 나는 그녀가 전화를 받는 것을 들었다. 노력해봤어.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듣지를 않아. 그리고 이번만은 내 잘못이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나는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 명세서가 있었다. 결혼 전 나는 6년간의 디자인 작업으로 9천만 원을 모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천만 원을 남겨주셨다. 아버지가 1천만 원을 더 보태주셨다.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지우는 그것의 존재를 몰랐다. 나는 명세서를 가방에 넣고 김민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재산 관련 문구 검토해 주실 준비가 됐어요. 그녀의 답장은 1분 안에 왔다. 드디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마지막 증거는 키스도, 침실도, 심지어 지훈의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현관 녹화 영상에서 그가 우리 집 현관문 밖에서 멈춰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소희를 만나기 전에 머리를 매만지는 순간이었다. 반복할 의도가 없는 실수를 위해 몸단장을 하는 남자는 없다. 윤 여사님이 떠난 지 10분 후에 아버지가 전화했다. 아버지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지 않았다. 밥은 먹었는지 변호사는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있어요. 내가 말했다. 커피가 아침 식사죠. 아니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갈까? 그 제안은 나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그 안에는 어떤 명령도 조언도 누구의 평판을 지키라는 요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은요. 알았다. 창고에 내 디자인 책들이랑 옛날 컴퓨터 본체 아직 있어.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줄게. 제 상패도 아직 거기 있어요? 물론이지. 내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 매주 먼지를 닦으셨어. 나는 손가락으로 눈을 눌렀다. 몇 년 동안 지훈의 가족은 내 경력을 내가 졸업한 단계라고 묘사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로 기억해 다시 일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좋구나. 제가 아직 실력이 있는지조차 모르시잖아요. 일해보면 알게 되겠지. 그 대답이 내 마음에 남았다. 너는 항상 재능이 있었어도 아니고,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도 아니었다. 단지 능력이 추측되기보다는 시험될 수 있다는 정직한 약속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아버지가 말했다. 떠나는 건 실패가 아니란다, 유진아. 머무는 게 자동적으로 미덕인 것도 아니고, 네가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결정을 하렴. 나는 그 문장을 내 스케치북의 첫 빈 페이지에 적었다. 그날 오후 나는 김 변호사를 위해 가제도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목록은 어떤 일기보다도 이상했다. 가구 영수증, 내 카드로 구매하고 지훈의 회사를 통해 환급받은 여행 경비, 내가 고르고 포장한 고객 선물, 내가 투자자들을 위해 요리하는 동안 지훈이 그 저녁을 수월한 환대인 양 포장했던 저녁 식사 사진들. 나는 그가 호의로 해안 캐피탈의 첫 투자 제안서 재디자인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옛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 제안서는 회사의 초기 기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호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메일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옷장을 열어 내 옷과 지훈의 옷을 분리했다. 내 쪽은 공간의 3분의 1도 차지하지 않았다. 나는 몇 년 동안 내가 커튼을 고르고 선반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우리 둘 모두를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나는 그의 삶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무대를 디자인했던 것이다. 나는 급하게 떠나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여권, 노트북, 저축 기록, 스케치북, 어머니의 결혼 앨범도 기념일 선물도 아니었다. 준비는 공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항상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과 같은 보살핌을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6장. 김민지 변호사의 사무실은 가정법원 근처의 오래된 벽돌 건물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층 사이에서 덜컹거렸고 복도에서는 토너와 탄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엄마가 잠든 아이와 휴지 뭉치를 들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것은 마치 물속을 지나는 두 명의 수영 선수가 서로의 하강 깊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김 변호사는 45세였고 직설적이며 거의 공격적일 정도로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이혼과 복잡한 부부 재산 사건을 그녀는 내 합의서를 책상 위에 놓고 재산 부분을 두드렸다. 모든 걸 포기하셨네요. 아파트 계약금은 지훈 씨가 냈어요. 아파트는 결혼 중에 구매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결혼 중에 번 소득에서 나왔고요. 그건 그의 특유 재산과는 다릅니다. 2년 동안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퇴직기여금, 공동저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으로 위장한 항복이에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첫 초안은 지훈에게 아파트, 회사 지분, 그리고 거의 모든 공동 자금을 주었다. 저는 제 옛 저축과 옷만 가지고 떠날 계획이에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유진 씨, 당신의 무급 노동은 중요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경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지 못한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은 월급을 받는 배우자가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럼 아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녀는 파일을 다시 열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파란색 폴더에서 그녀는 6주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대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승인서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서명을 쳐다봤다.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처럼 보였다. 2달 전, 지우는 서류 뭉치를 집에 가져와서 해안캐피탈의 정기연례 준법 감시 문서라고 말했다. 나는 친구를 위한 작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서명란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말했다. 내가 표시한 곳에만 서명해. 감사팀이 배우자 확인서를 필요로 해. 나는 읽지 않고 서명했다. 그 페이지 중 하나가 아파트를 담보로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네, 사기, 허위 진술 또는 하자 있는 승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요. 대출 기관의 파일에는 원격 인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따로 인터뷰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고지서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도움이 되겠네요. 김 변호사는 다른 페이지를 내 쪽으로 밀었다. 1억 2천만 원은 해안 캐피탈로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은 같은 날 지훈 씨의 대학 친구인 최민준 씨가 소유한 건설 자재 공급업체로 송금되었고요. 이유를 아나요? 아직은요. 하지만 타이밍이 흥미롭네요. 소희는 대출이 실행되기 5일 전에 해안 캐피탈에 입사했다. 분류는 더 이상 유일한 배신이 아니었다. 지우는 도둑이 복사한 열쇠를 사용하듯 신뢰를 이용했다. 그는 내가 질문하는 것이 그를 늦춘다고 몇 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의심 없이 가게 및 회사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대출 기관의 동의에 이의가 있음을 통지하고 전체 대출 서류를 요구하고 추가 담보 설정이나 자산 이전을 막는 임시 명령을 구할 겁니다. 또한 별거 제안서도 수정할 거고요. 고지된 동의 없이 발생한 모든 부채는 지훈 씨의 책임으로 남고 아파트 지분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보존합니다. 나는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나는 내가 방문했던 가구점, 2번이나 교체했던 타일, 손으로 직접 단 커튼을 생각했다.
나는 한때 공간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 집은 감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가 옳았다. 결혼을 떠나는 것이 내 기여에 가격이 없다고 가장할 필요는 없었. 다시 써주세요. 내가 말했다. 순부부 공동 재산 지분의 절반, 공동 저축의 절반, 회사의 부부 공동 지분 가치 평가, 미공개 부채에 대한 완전한 면책, 그리고 대출 기관 조사는 유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의뢰인처럼 들리네요.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법원과 기차역 사이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유진 씨, 젊은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고 약간 재미있어 하는 듯했다. 박현우입니다. 박진우 회장님이 제 아버지세요.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나는 법원 계단에서 멈췄다. 해안 캐피탈에 관한 것이라면 제 변호사님이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유진 씨의 디자인 작업에 대해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그 방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덜 극적인 용어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했다. 재판 전에 정보 공개, 선서 재무 진술서, 임시명령, 감정평가, 그리고 아마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해안 캐피탈의 가치는 지운의 소유권이 비유동적이고 감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는 분쟁 중인 담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배우자에게도 단순히 주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아니요, 친구를 통해 비밀 신용 보고서를 뗀 것이 아닙니다. 담보는 구청에 등기되어 있고 이전 정보는 우리가 요청할 권리가 있는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올바르게 처리할 겁니다. 나는 그 설명을 고맙게 생각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의심이 사람들을 지름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 출구가 지훈에게서 비난할 만한 행위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내가 해안 캐피탈을 위해 수행한 무급 노동의 연대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로고, 론칭 프레젠테이션, 투자자 저녁 식사, 이벤트 기획, 채용 자료, 그리고 고객 환대. 일부 서비스는 비용 상환이나 가치 평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단지 결혼의 경제적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빈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다. 처음에는 식사, 여행 계획, 소개의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러다 총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은 누군가가 그것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내 결혼은 날짜와 가치의 목록이 되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이 내 헌신을 무한한 자원으로 격화시킨 후 숫자는 필요한 교정을 제공했다. 제7장 박현우는 오래된 창고지구의 중고 서점과 양복점 사이에 자리한 작은 찻집을 선택했다. 창문에 노쇠 주전자가 그려진 것 외에는 간판이 없었다. 안에는 마감되지 않은 벽돌벽 아래 6개의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볶은 우롱차와 오렌지 껍질 냄새가 났다. 내가 들어가자 현우가 일어섰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고 아마도 29살쯤이었을 것이다. 얇은 태안경, 걷어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비싼 클럽과 필요 이상으로 시끄러운 시계를 좋아하는 그의 아버지의 취향은 전혀 없었다. 장소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사업 얘기를 하려면 프라이빗 다이닝 룸과 아무도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 와인 한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가 더 좋네요. 그는 차를 따른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해안 캐피탈 투자 검토는 보류 중입니다. 사진 때문이겠군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사진은 개인적인 실패를 드러냈죠. 지훈 씨의 대응은 지배 구조의 실패를 드러냈고요. 현우는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아버지께 7번이나 전화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해 게시물을 삭제하게 만들기를 원했죠. 그 묘사는 지훈의 행동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력에 투자합니다. 현우가 계속했다. 배우자, 직원, 그리고 투자자를 조종할 변수로 취급하는 CEO가 회의실에서 갑자기 윤리적이 되지는 않죠. 그럼 이 만남은 제게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요. 그는 캔버스 포트폴리오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신흥 브랜드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6년 전에 내가 지역 차회사를 위해 디자인했던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로고, 포장, 소매점 간판, 그리고 모든 상자 안에 인쇄된 손으로 그린 산 패턴. 나는 독립계약자로서 그 시스템에 4개월을 보냈었다. 고객은 제한된 상업적 라이선스를 구매했고, 내 계약은 기본 아트워크와 소스 파일에 대한 내 저작권을 보존했다. 나는 그것으로 전국 신진 디자이너 상을 받았다. 트로피는 아직 아버지 댁 창고에 있었다. 제 팀이 경쟁사 조사 중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저는 여러 부티크 호텔 내에 현대적인 차 브랜드를 론칭하는 호스피탈리티 그룹에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필요해요. 당신의 작업은 6년 전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본 대부분의 것보다 여전히 더 사려 깊게 느껴집니다. 결혼한 이후로는 디자인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지훈을 탓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결혼 생활에 까다로운 경력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여자는 나중에 언제든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창의적인 경력이 서랍 속에 손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결혼 2년 차에 유산한 후 나는 슬픔과 합병증으로 6개월을 잃었다. 신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꼈을 때쯤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더 젊은 포트폴리오들이 업계를 채웠다. 하지만 지훈이 물리적으로 작업실 문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가져와 내 머릿속에 설치했던 것이다. 그건 긴 대답이에요. 내가 말했다. 현우는 마치 어떤 대답은 첫 만남에서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프로젝트 개요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초기 계약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역할의 가능성도 있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고요의 지점 스틸포인트였고 날씨가 변하는 동안에도 산이 굳건히 남아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다. 당신을 구해주기 위해 이걸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건 지훈 씨가 한 짓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력서의 공백기보다는 작업을 평가해줄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요. 제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누가 말했죠? 아버지가 당신이 결혼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록은 당신이 한때 독립 스튜디오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나머지는 추론입니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은 같은 계산을 관대함으로 위장했을 것이다. 범위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지훈 씨를 싫어한다고 해서 부풀려진 수수료나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세계의 경쟁 견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자이너에 관계없이 동일한 계약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 약하면 비판해 주실 거죠. 개요서가 약하면 당신이 비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는 악수했다. 전체 계약서는 김민지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승인하면 프로젝트를 맡을게요. 밖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분기별 관리비 납부가 연결된 카드가 동결되어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우는 3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할게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청구 연락처를 제 이름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화가 끝났을 때 나는 태블릿에서 별거 합의서를 열고 김 변호사가 제안한 문장을 추가했다. 서유진의 고지된 서면 동의 없이 발생한 부채, 담보로 제공된 재산 또는 이전된 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권지훈의 단독 책임으로 한다. 버스가 지나가며 보도 위로 따뜻한 공기를 휘저었다. 몇 년 동안 내 이름은 지훈의 안정적인 삶의 증거로 초대장, 세금 보고서, 그리고 명절 카드에 등장했다.
이제는 내게 속한 작업에 그것을 올릴 시간이었다. 현우의 계약서는 그날 저녁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나보다 먼저 검토했다. 범위는 까다로웠지만 명확했다. 소유권은 전액 지불 후에만 이전될 것이다. 내 기존의 방법론, 스케치,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도구들은 내 것으로 남았다. 승인 단계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취소할 경우 해지 수수료가 있었다. 브룩스 호스피탈리티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전체 아카이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게 바로 강자가 자신의 이점을 숨기려 하지 않을 때의 계약서 모습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다음 날 아버지 댁 창고에서 오래된 드라이브들을 되찾는 데 보냈다.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 라벨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다. 유진아, 버리지 마라. 안에는 인쇄된 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 매뉴얼, 타이포그래피 책, 그리고 내가 한때 실패작으로 여겼던 거절된 컨셉들이 있었다. 어떤 것들은 창피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었다. 나는 두 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내가 여전히 가진 기술, 컨셉 개발, 드로잉, 구성, 클라이언트 인터뷰, 제작 규율, 내가 다시 쌓아야 할 기술, 모션 시스템, 접근성 표준, 모바일 우선 디자인, 현재 포장 규정, 협업 소프트웨어. 두 번째 목록이 첫 번째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다. 은행원이 내 회사 주소를 물었을 때 나는 임시로 수연에 남는 방을 주고 그것이 임시로 남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나는 그 비용이 지훈의 합리적인 취미라는 생각에 맞는지 묻지 않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나는 하나의 컨셉을 제시하기 전에 기술적 유창성을 재건하는데 다음 주를 보냈다. 나는 접근성 모듈을 완료하고 현재 포장 고지 사항을 검토하고 협업 디자인 도구를 테스트하고 전 동료에게 내 감정을 보호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세 개의 프로젝트에 동그라미를 치고 말했다. 이것들은 여전히 괜찮아. 나머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여자처럼 보여. 그녀가 옳았기 때문에 그 말은 따끔했다.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제거했다. 결혼을 위해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한 단락도 프로젝트 사이에 몇 년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날짜는 계속 보였다. 작업은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다. 현우는 경력 공백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계획, 공급업체 가정, 그리고 클라이언트 승인이 필요한 결정들을 요구했다. 그 차이가 나를 전문적인 지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기회를 받는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디자이너였다. 제8장. 소희는 3일 후에 만나자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고객 요청과 비슷할 정도로 격식 있었다. 사모님, 직접 만나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셔도 이해합니다. 김 변호사는 공공장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하에 대화를 녹음하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우리는 해안 캐피탈 사무실 길 건너편 커피숍에서 만났다. 소희는 보안 카메라 영상 속 샴페인색 블라우스와 거의 똑같은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진주 귀걸이는 그녀를 27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내가 앉기도 전에 말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컵 주위에서 굳어졌다. 불륜, 사모님 댁에 들어간 것, 제가 전화했을 때 거짓말한 것에요. 지훈 씨가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결혼이 감정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어요. 사모님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해서 머물고 있다고 했고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저녁을 데우고 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모님이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으셨고 아파트나 그의 돈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소희가 계속했다. 그게 내 침대에서 자는 걸 덜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해줬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지훈을 잃는 것과는 거의 관련 없는 방식으로 두려워 보였다. 또 뭐죠? 내가 물었다. 소희는 가방을 열어 태블릿을 꺼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어요. 레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실제로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해안 캐피탈의 청구서, 송금 내역, 그리고 브랜드 컨셉 폴더를 보여줬다. 화면에 내 자신의 작업물이 나타났다. 차 아이덴티티의 산그림, 맞춤 레터폼. 내가 어린 시절 등산지도에서 등고선을 따라 그려 만들었던 바로 그 패턴. 색상은 바뀌었고 클라이언트 이름은 제거되었다. 내 저자 메타데이터는 보이는 파일에서 지워졌지만 나는 모든 선을 알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지훈 대표님이 주셨어요. 해안 캐피탈이 몇 년 전에 사모님의 이전 고용주를 통해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말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이제는 알아요. 소희는 침을 삼켰다. 그는 제 회사를 이용해 해안 캐피탈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비용을 청구했어요. 일부 돈은 프리랜서들에게 갔고 일부는 회사로 돌아갔죠.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온 3천만 원은 최민준 씨를 거쳐 레인하우스 계좌로 들어갔어요. 분류는 훔친 상자 주위에 리본처럼 재정적 비위 행위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신은 뭘 받았죠? 800만 원이요. 일부는 노아라는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각색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집세, 옷 지훈 대표님과의 여행에 썼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 이걸 나한테 말하는 거죠? 그가 날 해고했으니까요.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고 회사 결정과 무관하다는 면책 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제안했어요. 레인하우스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서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어떤 질문이든 제 문제라고 했어요. 지훈은 친밀함을 책임으로 전환하여 하급자에게 할당했던 것이다. 소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 녹음 파일, 메시지, 이체 지시서들을 저장했어요. 사모님 변호사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 대가로 뭘 원하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대해 저를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는 당신 자신의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증거를 용서를 위한 쿠폰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아직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없어요. 그 문장은 강하게 와닿았지만 사실이었다.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소프트웨어 튜토리얼, 타이포그래피, 제작, 그리고 주니어 과제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작업을 의상처럼 사용하는 걸 멈추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의향이 있어요. 지훈 대표님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분류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직원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불편해지자 저를 해고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우지는 않아요. 돈은 어떻게 되죠? 부당하게 이전된 모든 부부 공동재산, 대출금 또는 사업 자금은 추적될 겁니다. 반환해야 할 것은 반환될 거고요. 저작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처리될 겁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사모님이 모든 걸 가져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나는 테이블에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소희의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그리고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 허가받은 디지털 포렌식 회사와 약속을 잡았다. 오늘요? 소희가 물었다. 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나는 작은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쳐다봤다. 우리에게 기록을 주는 것이 당신을 내 동맹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미워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결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믿었. 소희가 커피숍을 떠나기 전 김 변호사가 화상으로 참여하여 대화와 기기를 보존하겠다는 그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법은 모든 녹음의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소희의 메시지는 간통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그녀의 이례적으로 빠른 급여 인상을 승인했고
개인 여행을 고객 개발로 처리했으며 회계 직원에게 그의 비서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디자인 비용을 레인 하우스를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해안 캐피탈에서 이걸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재무 관리자가요. 소희가 말했다. 지훈 대표님은 그에게 제가 기밀 이니셔티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면 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 구절이 우리 사이에 떨어졌다. 지훈은 대출 서류 뭉치를 건네면서 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었다. 그의 어휘에서 신뢰는 검증할 능력을 포기하라는 의미였다. 소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제가 특별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가 당신이 이용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의미였죠. 그녀는 움찔했다. 나는 그녀를 상처 주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 없는 친절은 단지 지훈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재생산할 뿐이었다. 나는 또한 소희에게 은밀한 영상의 공개적인 배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인터넷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익명의 오락거리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쳐다봤다. 저를 미워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저를 보호해 주시죠? 사생활은 내가 승인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처음으로 소희는 지훈의 메시지를 보지 않고 울었다. 소희는 또한 지훈의 지위가 불륜을 괴롭힘으로 만드는지 물었다. 내가 당신의 경험에 꼬리표를 붙일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를 거절하는 것이 당신의 직업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가 혜택을 관계에 묶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고용 전문 변호사가 법적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는 저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적은 없어요. 권력은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번 불륜을 끝내려고 했을 때 지훈이 그녀를 고객 출장에서 제외하고 경비 승인을 중단했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사과한 지 이틀 후 그는 둘 다 복원했다. 그녀는 그 순서를 그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증거로 해석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안에 있는 고용 레버리지를 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주체성을 없애지는 않았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혼 소송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고용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주었다. 내 변호사를 당신의 고해성사 신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조언을 구하세요. 소희는 명함을 쳐다봤다.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네요. 아니요. 준비를 불충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명함을 휴대폰 옆에 놓고 앞으로 지훈과의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에 동의했다. 처음으로 우리 둘 중 누구도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그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았다. 재고장, 디지털 보존에는 6시간이 걸렸다. 소희의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저장소가 이미지화되었다. 모든 녹음 파일에는 해시값이 부여되었다. 로그인 기록, 타임스탬프, 기기 식별자가 문서화되어 지훈이 나중에 자료를 편집된 가십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했다. 소희가 고용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노아가 오래된 컴퓨터 가방을 들고 기차역에서 달려온 듯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현우가 청구서를 통해 그를 찾아냈었다. 레인하우스가 소스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노아가 말했다. 소희 씨가 클라이언트가 리프레시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다. 세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첫 번째 폴더에는 소희가 그에게 보낸 원본 자산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폴더에는 그의 각색본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해안 캐피탈이 고요의 지점 호텔 프로젝트를 위해 브룩스 호스피탈리티에 발표할 계획이었던 최종 제안서였다. 원본 파일이 열렸을 때 나는 즉시 내 명령 습관을 알아차렸다. 마운틴 라인, 브리섬, CLT, 복스 라인, 프리아널 프라이머리. 단 6년 전 밤샘 마감 중에 파이널로 잘못 썼던 실수가 남아 있었다. 보이는 생성 날짜는 변경되었지만 내장된 자산 이력은 그렇지 않았다. 저자 필드에는 내 옛 스튜디오 이름과 내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노아는 지훈에게서 온 이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스타일을 기반으로 사용하세요. 모든 제작자 정보를 제거하세요.
클라이언트는 파일 이력이 아니라 결과에 신경 씁니다. 김 변호사가 메시지를 2번 읽었다. 이건 불륜 영상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인지와 지시를 확립합니다. 소희는 테이블 맨 끝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권리를 구매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왜 디자이너에게 제작자 정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을까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소희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필요 없었다. 브룩스 프로젝트 발표는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해안 캐피탈은 철회하지 않았다. 아마도 지훈이 복제된 작업물이 계약을 따내고 투자자 검토 전에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 포렌식 사무실에 있을 때 현우가 전화했다. 지금 그들의 발표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가 말했다. 아니면 발표하게 놔두고 복제된 작업물을 원본으로 제공하는 완전한 행위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보다 먼저 대답했다.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발표가 더 강력합니다. 도발도 경고도 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현우가 물었다. 유진 씨,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지훈이 내 무단 서명으로 담보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회사를 이용해 내 작업물을 팔아넘기는 동안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했다. 네, 내가 말했다. 저를 저작권 및 브랜드 저작자 컨설턴트로 등재해 주세요. 그날 밤 나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임시재산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라고 조언했다. 지훈이 USB 드라이브를 찾거나 기록을 변경하거나 단순히 내가 필요 없는 대립을 만들 수도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이수연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소파 옆에 미개봉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살았다. 수도 요금 납부, 치과에 전화, 유진이는 무가당 오트밀크 좋아함. 나는 마지막 메모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다. 왜? 수연이 부엌에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울어? 아니, 너 거짓말 진짜 못한다. 그녀는 가장자리가 거의 검게 탈 때까지 튀긴 계란을 얹은 인스턴트라면 한 그릇을 내게 건넸다. 갈비찜은 없어. 그녀가 말했다. 살아남을 거야. 라면은 너무 짰다. 계란은 너무 익었다. 그것은 내가 몇 년 만에 먹은 가장 안전한 식사였다. 맛 때문이 아니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계를 볼 필요도 문자를 해석할 필요도 헌신의 증거로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었어. 내가 수연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그냥 누군가가 자기 삶을 너한테 아웃소싱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나는 웃었고 그러다 너무 갑자기 울어서 포크를 내려놓아야 했다. 수연은 나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티슈 상자를 건네고 내가 슬퍼하는 동안 자신의 라면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의 부엌 식탁에서 고요의 지점 프로젝트 개요서를 열었다. 첫 1시간 동안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내 손은 곡선과 격자보다 집안일 목록을 더 쉽게 기억했다. 모든 빈 페이지는 내가 5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디자이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묻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훔친 사본이 아닌 백업 드라이브에 있는 내 원본 차 파일을 열었다. 작업물은 좋았다. 또한 오래되었다. 나는 지금이라면 무엇을 다르게 할지에 대해 메모하기 시작했다. 더 강력한 모바일 가독성, 더 적은 장식 요소, 재활용을 위해 디자인된 포장, 기믹이 되지 않고 애니메이션화 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정오가 되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더 따뜻한 무언가가 돌아왔다. 흥미. 나는 몇 년 동안 지훈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손이 다음에 무엇을 창조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포렌식 전문가는 또한 레인하우스의 클라우드 계정이 해안 캐피탈 사무실 컴퓨터에서 생성되었고 지훈의 임원 자격 증명이 첫 번째 공급업체 지불을 승인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희가 회사 설립 문서에 서명했지만 인프라는 그 법인을 그의 회사에 직접 연결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인지와 통제를 뒷받침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범죄 요소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록이 보여주는 것을 설명하고 관련 수사관들이 나머지를 결정하게 할 겁니다. 그 규율이 내가 디자인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내가 여전히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배우는 데 집중했다. 나는 호텔 직원, 차 공급업체, 손님, 그리고 브랜딩이 그들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해서 프리미엄 음료를 절대 사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손가락이 저릴 때까지 손으로 메모했다. 각 대화는 내 옛 전문적인 리듬의 작은 부분을 되돌려 주었다. 수연은 내가 그녀의 식탁을 스케치로 덮는 것을 지켜봤다. 남는 방 써도 되는 거 알지? 그녀가 말했다. 여기가 빛이 더 좋아. 빛은 내 머리 바로 위에 있는데. 그럼 감성적인 빛이 더 좋아. 그녀는 눈을 굴리며 우편물 한 뭉치를 옮겼다. 자정에 나는 한 페이지에 선을 그었다. 아름답지 않았다. 단지 진실했다. 위아래로 여유가 있는 수평선. 5년 만에 첫 정직한 표시는 제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공간처럼 보였다. 제10장. 고요의 지점 발표는 금요일 오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브룩스 호스피탈리티 호텔 최상층에서 열렸다. 20명의 사람들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투자팀 직원, 호텔 임원, 브랜드 매니저, 그리고 새 디자인 회사의 대표들. 해안 캐피탈은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닌 전략 자문 및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초대되었다. 지우는 그 직위를 이용해 레인 하우스 크리에이티브를 피칭에 참여시켰다. 그는 테이블 오른쪽에 네이비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완벽하게 중앙에 맞춘 채 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눈 밑에 그늘만이 그 약점을 드러냈다. 내가 옆문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미소는 중간에 멈췄다. 유진아, 나는 내 방문객 배지를 달았다. 서유진, 저작권 및 브랜드 저작자 컨설턴트. 지훈의 시선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다. 현우가 내 옆에 섰다. 서유진 씨는 저희 초기 리서치에서 참조했던 역사적인 차 아이덴티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녀는 저작자성과 권리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테이블 주위를 맴돌았다. 지훈이 일어섰다. 왜 해안 캐피탈에 알리지 않았죠? 독창적인 작업을 주장하는 에이전시가 클라이언트가 독창성을 검증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가 필요한가요? 현우가 물었다. 지우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에 담긴 경고는 익숙했다. 여기서는 안 돼.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 마. 뭐가 걸려 있는지 기억해. 몇 년 동안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처음 두 회사는 존중할 만한 컨셉을 발표했다. 하나는 도시의 편리함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그러고 나서 해안 캐피탈 팀이 조명을 어둡게 했다. 화면에 푸른 회색 산이 나타났다. 내 산. 등고선이 따뜻한 갈색 단어 뒤로 솟아올랐다. 인장 모티프가 애니메이션 패키지에 찍혔다. 발표는 시각 시스템을 고요함, 고상함, 그리고 현대적 환대의 독창적인 종합이라고 묘사했다. 지우는 한때 그의 확신이 우리 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나를 믿게 만들었던 똑같은 설득력 있는 자신감으로 말했다. 이 방향은 그가 말했다. 레인하우스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브룩스 호스피탈리티를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녹음했다. 발표 자료는 포장, 디지털 인터페이스, 호텔 디스플레이를 거쳐 계속되었다. 일부는 노화에 능숙한 각색이었지만 기초는 내 것이었다. 조명이 켜졌을 때 현우는 팀에 감사했다. 질문 전에 그가 말했다. 저작자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나는 내 노트북을 화면에 연결했다. 첫째, 나는 6년 전에 내 원본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아트워크와 소스 파일에 저작권을 보존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둘째, 나는 등록된 디자인 아카이브, 수상 내역, 출판물, 그리고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셋째, 노아는 소희가 그에게 보낸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내 오타가 난 레이어 이름과 내장된 생성 날짜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의 직원이 노아에게 제작자 정보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지훈의 이메일을 재생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해안 캐피탈의 법률 고문으로 참석했던 지훈의 변호사가 그에게 몸을 기울여 다급하게 속삭였다. 지훈은 듣지 않았다. 이건 부부 싸움입니다. 그가 말했다. 서유진 씨는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졌고 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결혼을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거의 감탄할 뻔했다. 그 작업은 우리 결혼보다 앞섭니다. 내가 말했다. 제 독립 스튜디오 계약하에 만들어졌어요. 당신은 제 클라이언트도 고용주도 협력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그것에 대해 논의했어. 저녁 식사 중에 내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이전되지는 않아요. 한 호텔 임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권 대표님, 귀사에서 라이선싱 위험에 대해 공개했습니까? 아니요, 위험이 없으니까요. 제 아내가 개인적인 불화 후에 보복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당신 아내가 아닐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가 방 뒤편에서 말했다. 그리고 저작권 주장은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현우는 해안 캐피탈의 제출물을 폴더에 넣었다. 피칭은 실격입니다. 저희는 또한 허위 진술 및 미공개 특수관계인 거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안 캐피탈의 자문 역할을 종료합니다. 지훈은 자기 팀을 향해 돌아섰다. 아무도 나가지 마.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해안 캐피탈의 다른 창업 파트너인 마이클 김이 2명의 외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지훈아, 그가 말했다. 파트너들이 오늘 아침에 긴급 회의를 열었어. 즉시 너의 경영 권한은 정지된다. 너는 더 이상 회사 은행, 고객 파일 또는 인사결정에 접근할 수 없어. 지훈은 그를 쳐다봤다. 나 없이는 그렇게 못해. 운영계약서는 내부 공지가 해안 캐피탈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방 안의 휴대폰들이 진동했다. 투자 검토 중단, 경영 권한 정지, 독립 감사 착수, 한소희 씨 고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지, 레인하우스 계약 동결. 지우는 회의실 한가운데 남은 그림자 없이 완전한 조명 아래에 서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꾸밀 그림자가 없었. 나는 그가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이 통쾌할 것이라고 상상했었다. 대신 나는 조용했다. 결과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들은 이전의 선택들 안에 축적되어 만기일이 오기를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후 지훈이 방을 가로질러 왔다. 소희가 너한테 파일들을 줬구나. 네. 걔는 날 배신할 권리가 없었어. 너는 걔를 해고하고 책임을 그녀 이름으로 남겼잖아. 네가 그녀에게 더 이상 쓸모없어진 후에 왜 그녀가 충성심을 잃었는지 묻고 있는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아, 너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회사를 파괴하고 있어. 나는 해안 캐피탈이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훔친 작업물, 사기성 담보, 그리고 직원을 사유재산처럼 취급하는 CEO 없이 운영되기를 요구하는 거지. 이걸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 나는 5년 동안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걸어 나갈 때 현우는 내 팔을 내밀거나 내 가방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문을 잡아주고 물었다. 새로운 계유서를 논의하기 전에 5분 정도 쉴래요? 네, 10분 주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는 그 작은 허락이. 지훈이 내 신용카드로 긁어준 모든 선물보다 더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회의실을 나온 후 마이클 김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해안 캐피탈에는 8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대부분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일부는 당신이 회사가 파괴되기를 원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회사가 제 작업물 사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를 은폐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래야죠. 그는 나를 뜯어봤다. 지훈이는 당신이 앙심을 품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결과를 흡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마이클은 지쳐 보였다. 저희는 외부 경영진을 유지하고 공급업체 파일을 열고 임원 관계에 대한 정책을 만들 겁니다. 한소희 씨의 보고 라인은 결코 지훈이 밑에 남아서는 안 됐어요. 그건 시작이죠.
나는 공개적인 성명서를 통해 소송을 벌이는 대신 독립적인 검토에 직접 증거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그 대가로 해안 캐피탈은 모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직원들에게 협조에 대한 보복은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통지했다. 그 합의는 극적인 붕괴보다 내게 더 중요했다. 복수는 지훈이 그 안에 서 있다는 이유로 회사 전체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을 것이다. 책임은 회사가 그를 통제 장치에서 제거하고 성냥을 든 적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현우는 내가 그가 공개적으로 끌려나가는 대신 정직된 것에 실망했는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층번호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제 삶이 권지훈이라는 스펙터클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에 지쳤어요. 차라리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로비에 도착하기 전에 기자들이 나에게 연락했다. 누군가 정직 통지서를 유출했고 카톡의 이미지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과장된 언어로 묘사되고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성명서 하나를 발표했다. 관련 기업 및 지적 재산권 문제는 공식적인 검토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밀한 영상이나 사적인 신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언론사는 전체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내 주장을 약화시키는지 물었다. 나는 거절했다. 대중의 식욕은 공공의 이익과 같지 않았다. 집의 구조 문서, 지불 기록, 그리고 복제된 파일들은 충분했다. 지훈이 신뢰를 남용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무도 소희의 신체나 내 침실 내부에 접근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정은 내게 며칠간의 아첨하는 헤드라인을 잃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호했다. 책임이 여성이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내가 그녀에게 화가 났을 때조차도 다음 주까지 보도는 해안 캐피탈의 감사와 저작권 증거 쪽으로 옮겨갔다. 이야기는 덜 선정적이고 더 정확해졌다. 정확성은 굴욕보다 느렸, 또한 더 오래 지속되었다. 제11장. 지훈이 주차장으로 나를 따라왔다. 내가 막 수연의 차를 열었을 때 그가 문에 한 손을 댔다. 내 변호사 없이 나랑 얘기 좀 해. 내 변호사가 너랑 얘기할 거야. 김민지 변호사 말고 내 아내를 원해. 내 아내는 그녀가 요리하고 투자자들을 접대하고 네가 그녀 앞에 놓은 것에 서명하고 내 삶이 너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줄 때 원했겠지. 그녀의 질문은 원하지 않았고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다. 그의 세련된 버전이 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대출금에서 아파트 담보를 풀어줄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필요하다면 내 해안 캐피탈 주식을 팔게. 어떤 가치로? 파트너들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할인할 텐데 나한테는 방법이 있어. 브룩스가 투자를 복원하면 복원하지 않을 거야. 현우가 너한테 디자인 계약을 줬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가 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바로 그 가족에게서 프로젝트를 수락했어. 나는 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유급 작업을 수락했어. 너는 5년 동안 전문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잖아.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어. 그 말들은 상처가 되어야 했다. 한때는 몇 주 동안 내 안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자신의 버전의 사건이 여전히 진실일 수 있도록 내가 작게 남아있기를 필요로 하는 남자의 절박함만을 들었다.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는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거야. 내가 말했다. 네가 아니라. 너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나는 내 불쾌함이 비상사태라고 믿었었지. 그의 손이 차문에서 미끄러졌다. 왜 더 이상 아닌데? 마침내 내 기분이 날씨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야. 잠시 그는 거의 어려 보였다.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소희랑 모든 걸 끝낼게. 상담도 받을게. 네가 원한다면 사임할게. 너는 소희랑 끝냈잖아.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그녀에게 퇴직금 제안을 보냈지. 그건 패닉이었어. 본능이었지. 사랑해. 그 문장이 콘크리트 기둥과 주차된 차들 사이에 걸렸다. 그럼 왜 그랬어? 그는 대답이 없었다.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너는 내가 계속 기능해야만 했던 내 삶의 버전을 사랑하는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함 때문에 내가 합의서를 바꾸는 거야. 나는 조수석에서 수정된 제안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읽으면서 얼굴이 어두워졌. 아파트 매각 후 순지분의 절반. 공동저축 및 부부 공동퇴직금 증가분의 절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안캐피탈의 부부 공동재산 가치 평가. 분쟁 중인 대출금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한 전적인 책임. 내 작업물의 무단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및 이익 환수. 사기가 입증될 경우 법률 및 포렌식 비용 상환. 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가 속삭였다. 마음이 바뀌었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파트 절반을 가져가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 법이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이건 날 망하게 할 거야. 네가 고지된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사용했을 때 대출 기관이 압류하면 내가 어디서 살지 물어봤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을 거야. 너는 또한 소희가 조용히 있을 거라고 믿었지. 박진우 회장이 집의 구조 위험을 무시할 거라고 믿었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내 예측은 더 이상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없어. 그는 서류 가장자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꽉 쥐었다. 그 사진들 올린 거 후회해? 그가 물었다. 응. 그의 얼굴에 희망이 반짝였다. 나 자신이 진실을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걸 후회해. 나는 차에 타서 문을 닫았다. 거울 속에서 지훈은 형광등 아래에 합의서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콘크리트 기둥이 경사로가 구부러져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모습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다. 수연은 몇 블록 동안 조용히 운전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에 대해 지지하는 말을 해줄까? 아니면 욕을 해줄까? 어느 쪽이든. 나는 머리를 창문에 기댔다. 아니, 둘 다 아니야. 고요의 지점계 요소에 더 대담한 보조 색상이 필요한지 말해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게 유용한 위기지.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수정된 조건이 징벌적으로 보이는지 물었다. 뒷받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차이가 있죠. 그녀는 법, 계약 또는 문서화된 손실과 관련될 수 없는 모든 요구를 제거했다. 우리는 상심의 달러 가치를 할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파트, 공동계좌, 부부 공동재산 가치, 지적재산의 무단 사용, 그리고 은폐로 인해 발생한 법률 비용을 평가했다. 공정함을 자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공정함을 최대한의 파괴와 혼동하지 마세요. 목표는 깨끗하고 집행 가능한 출구입니다. 그것이 내 규칙이 되었다. 수연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새벽 2시까지 고요의 지점 작업을 했다. 지훈이 나를 비웃었던 재고려 중인 보조 색상은 여전히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20가지 버전을 인쇄해서 벽에 붙였다. 수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쳐다보고는 가장 조용한 회녹색을 가리켰다. 저거, 왜? 사람들이 너한테 뭘 요구하기 시작하기 전에 1분처럼 보여. 나는 그 구절을 내 노트에 적었다. 내 새로운 삶은 웅장한 선언이 아닌 평범한 관찰들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색을 고르는 친구, 조항을 수정하는 변호사, 경멸 없이 비판을 주는 클라이언트. 통제의 부재는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할 여유처럼 느껴졌다. 첫 조정 세션은 2주 후에 열렸다. 지우는 2명의 변호사와 재무자문가와 함께 도착했다. 나는 김 변호사, 가치 평가 보고서, 그리고 내 무급 노동의 연대기와 함께 도착했다. 서류상으로 결혼은 기억 속에서보다 덜 로맨틱해 보였다. 해안 캐피탈의 첫 투자 제안서를 만드는 데 보낸 시간, 우리 아파트에서 주최한 고객 저녁 식사. 청구서 없이 만들어진 디자인 자산, 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동안 그의 회사의 가치가 증가했던 몇 년. 지훈 측은 그러한 기여를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해안 캐피탈이 외부 디자이너, 이벤트 코디네이터, 수행 비서, 그리고 가사 관리인에게 얼마를 지불했을지 물었다. 방은 매우 조용해졌다. 우리는 그날 합의하지 못했지만 대화는 바뀌었다. 지훈은 더 이상 나를 그의 성공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부양 배우자로 묘사할 수 없었다. 기록은 그의 성공이 내 시간, 기술, 그리고 위험 감수성을 기록되지 않은 자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노트북을 열어 고요의 지점 타이포그래피를 검토했다. 나는 법률 회의가 하루의 나머지를 소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작업은 그날의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것이 회복의 초기 징후 중 하나가 되었. 지우는 여전히 내 일정을 방해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시간의 전체적인 감정적 의미를 소유하지 않았다. 제12장. 대출 분쟁은 김 변호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해결되었다. 소희의 녹음에는 지훈과 최민준 사이의 원격 인증에 대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걔는 서류 뭉치가 연례준법 감시문서인 줄 알아. 지훈이 녹음에서 말했다. 모든 페이지를 읽지는 않을 거야. 최민준이 물었다. 배우자 인터뷰는 어떡하고? 대출 담당자가 널 알잖아. 내가 보낸 비디오를 사용해. 그 비디오는 내가 모든 것에 서명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그가 감사 서류라고 부르는 것을 내게 건넨 후에 그것을 녹화했. 시작과 끝이 제거되어 내가 서류 뭉치에 서명했다는 확인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명백한 동의로 바뀌었다. 은행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대출 담당자는 그가 요구되는 독립적인 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대출 기관은 내 재산 지분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고 지훈에게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분쟁 자금 중 2,700만 원은 레인하우스에 도달했다. 또 다른 300만 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분류되어 대출 담당자와 연결된 중개인에게 지불되었다. 김 변호사가 내게 예비조사 결과를 주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아파트는 지금은 보호되지만 매각하는 것이 유효한 부채 부분을 갚고 자산을 분리하는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파세요. 나는 주저없이 그 말을 했다. 나는 그 아파트의 모든 의자, 조명기구, 타일을 골랐다. 나는 한때 보살핌이 물건에 스며들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머무는 법을 가르친다고 믿었다. 가구는 집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누가 먼지를 닦았는지 기록할 뿐이다. 지훈은 2주 동안 매각에 저항하다가 임시 법원 명령이 추가 이전을 막고 해안 캐피탈 감사가 그의 배당금의 보류를 걸자 동의했다. 그동안 윤 여사님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는 봉투와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도착했다. 찬장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그녀가 말했다. 봉투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22년 전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불륜을 인정하고 스트레스를 탓하며 다시는 가족을 망신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맨 아래에 윤 여사님은 이렇게 썼다. 아이를 위해 남는 것, 용서하는 것 아님. 그녀는 그 줄을 소리내어 읽고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나는 너에게 남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곤 했지. 그녀가 말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었어. 내가 떠나기 두려워서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였지.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 비벼졌. 그늘 후올 돌아왔지만 나를 선택해서가 아니었어. 다른 여자가 끝냈지. 몇 년 동안 그가 내 옆에서 잘 때마다 나는 내가 그가 돌아온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소였지. 김 변호사는 침묵을 지켰다. 윤 여사님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책상 너머로 밀었다. 지훈이가 어제 나를 보러 왔어. 유진이는 결혼 전 저축만 가지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 가능한 모든 돈은 해안 캐피탈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지. 그녀가 거절하면 그녀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혼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했어. 왜 그를 녹음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에게서 내 자신을 들었기 때문이야. 여자의 인내는 가족에게 속하고 남자의 야망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똑같은 확신. 그녀는 나를 쳐다봤고 눈이 붉었. 네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내 첫 감정은 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 두려움이었지. 네가 성공한다면 그건 내가 머물렀던 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 고백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정직했다. 미안하다. 그녀가 말했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상처를 내 의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야. 나는 녹음기 위에 한 손을 얹었다. 증거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사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문에서 그녀가 멈췄. 지훈이가 어렸을 때 나는 항상 그에게 집에서 누군가가 그가 망가뜨린 것을 고쳐줄 거라고 말했어. 나는 그가 자신감을 갖기를 원했지. 나는 내가 그에게 결과는 여자에게 속한다고 가르친 것 같아. 어머님이 그가 불륜을 저지르게 만든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대출에 대해 저를 속이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는 성인이에요. 알아.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치우는 걸 그만두는 거야. 아파트는 초겨울에 팔렸다. 합법적인 모기지와 분쟁 중인 대출 잔액이 처리된 후 남은 지분은 최종 분할이 있을 때까지 에스크로에 예치되었다. 나는 내 소유물을 23개의 상자에 포장했다. 지훈의 삶은 47개의 상자가 필요했다. 그 차이는 거의 웃겼다.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믿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옷장에는 그의 정장, 스포츠 장비, 경영서적, 그리고 잊힌 선물들이 들어있었다. 내 소유물은 그의 확장주의로 압축되어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끝났을 때 나는 텅 빈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카운터 균열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위를 한 손가락으로 쓸어본 후 불을 껐다.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슬프지도 의기양양하지도 않았다. 단지 최종적이었다. 지훈의 감사는 그의 직함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해안 캐피탈은 3건의 미공개 공급업체 계약, 2건의 고객 개발로 처리된 개인 경비, 그리고 지훈이 절차를 불편하게 여길 때 검토를 우회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결정이 불법은 아니었다. 함께 그것들은 투자자들이 왜 중단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이클 김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지훈을 일상 경영에서 제거하는 구조조정을 협상했다. 지훈은 대출기관의 요구 일부를 충족하고 이혼 합의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지분을 매각했다. 가격은 스캔들 이전보다 낮았다. 그는 그 손실을 불공평하다고 불렀다. 김 변호사는 그것을 공개된 위험하의 시장 가치라고 불렀다. 그 구분이 우리 결혼을 요약했다. 지훈은 물건이 그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살았다. 아파트 매각 중에 그는 식탁을 간직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 나무에는 몇 년 동안 음식을 나르면서 생긴 희미한 열자국과 내가 보안 카메라 스크린샷을 카톡에 올린 밤에 생긴 작은 극힌 자국이 있었다. 나는 파란색 부엌 행주를 가졌. 그것은 재정적 가치가 없었지만 내가 카운터의 균열을 처음 발견하고 손상이 누군가 직접 보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이상한 평온을 상기시켜 주었다. 열쇠가 구매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나는 지훈이 어디서 살 계획인지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내가 사임한 삶에 속했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동안 나는 수연의 아파트 근처에 가구가 딸린 방을 빌렸다. 그곳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버너 2개가 있는 부엌이 있었다. 첫날 밤, 나는 작은 옷장 앞에 서서 협상 없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옷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냄비 하나, 접시 2개, 그리고 램프 하나를 샀다. 각 구매는 내가 몇 년 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강요했다. 다른 사람의 선호가 기본값이 아닐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대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했다. 따뜻한 조명, 파란색 리넨, 회사 로고 없는 머그잔 싱크대 위에서 서서 먹는 대신 테이블에서 먹는 아침 식사. 지우는 텅 빈 아파트 사진을 보내고 결국 비싼 다이닝 세트를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 예물 그릇에 대해 물었다. 나는 나머지와 함께 팔라고 말했다. 내가 되찾은 유일한 가정용품은 한쪽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다른 어머니의 나무 국자였다. 그것은 보살핌이 예속이 되지 않고도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빌린 방에서 나는 그것을 이용해 나 자신을 위한 죽을 끓이고 국물이 너무 익기 전에 불을 껐다. 김 변호사는 등기부와 은행 계좌 이상의 것을 업데이트하게 했다. 우리는 생명보험 수혜자, 의료대리인, 세금 원천징수, 비밀번호 복구 연락처, 그리고 내가 무능력해졌을 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을 변경했다. 지훈의 이름은 내가 잊고 있었던 시스템에 나타났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지보수였다. 나는 아버지를 임시 건강관리 대리인으로 수연을 예비로 지명했다. 그들은 둘 다 비상시에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지훈은 결코 묻지 않았다. 그는 남편이라는 직함이 답을 제공한다고 가정했다. 김 변호사가 추천한 재무 설계사는
내가 합의금을 세금, 주택, 비상저축, 은퇴, 그리고 스튜디오 자본으로 나누는 것을 도왔다. 나는 그녀가 내가 몇 년 동안 지훈의 전문 지식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안 내 자신의 안전을 내가 즉흥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할 때까지 조언료를 지불하는 것을 저항했다. 우리는 새 아파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베넷 스튜디오를 위한 일련의 활주로를 만들었다. 계획은 보수적이었다. 그것은 또한 지훈의 확장 욕구가 아닌 내 미래를 중심으로 구축된 첫 번째 재무 전략이었다. 제13장. 나는 인쇄소의 40평짜리 스튜디오를 빌렸다. 바닥은 창문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다. 난방이 켜질 때마다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렸. 옆집 사진작가는 모든 제품 촬영 중에 똑같은 6곡을 틀었다. 아래층에서는 재단기가 먼 기계 공장의 꾸준한 리듬처럼 카드 뭉치를 잘라냈다. 나는 그곳을 사랑했다. 첫날 아침 나는 문에 프린터 용지 한 장을 붙였다. 베넷 스튜디오. 금박 글자도 재창조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도 없이 단지 내 이름과 내가 제공할 준비가 된 서비스. 고요의 지점 일정은 내게 10주 안에 완전한 브랜드 시스템, 전략, 네이밍 개선, 로고, 타이포그래피, 포장, 소매점 간판, 디지털 템플릿, 그리고 론칭 가이드라인을 만들 시간을 주었다. 6년 전이라면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혼자서 완성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도움을 구했다. 노아는 김 변호사가 그의 협조와 침해에 대한 지식 부재를 확인한 후 제작 계약자로 합류했다. 수연은 아버지를 돌본 후 일터로 복귀하는 포장 엔지니어 줄리아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다른 주의 모션 디자이너와 계약하고 명확한 파일 소유권, 수정 제한, 그리고 지불 마일스톤을 정했다. 계약에는 이틀이 걸렸다. 지우는 내가 세부 사항을 읽는 것을 놀리곤 했다. 그러나 나는 서류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왔기 때문에 고지된 동의를 포기하고 서명했었다. 나는 더 이상 신뢰를 문서화의 부재와 혼동하지 않았다. 현우에게 한 우리의 첫 발표는 끔찍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재앙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존중할 만하고 세련되었으며 잊히기 쉬웠. 나는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현우는 듣고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 자료를 닫았다. 작업은 능숙합니다. 그가 말했다. 또한 당신이 여전히 현재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개요서는 현대적인 환대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적이라는 것이 젊은 에이전시들이 지난달에 올린 것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노트를 뜯어봤다. 줄리아는 상자 샘플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5년 전 비판은 나를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결혼은 나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지우는 작업 자체를 비평하지 않았다. 그는 내 능력을 비판했다. 내가 힘들어하면 그는 업계가 변했다고 말했다. 내가 성공하면 그는 그것을 운이나 향수라고 불렀다. 나는 현우의 피드백이 똑같은 숨겨진 편견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지 않았다. 당신의 원래 차 프로젝트의 산 스케치는 관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들은 트렌드 리포트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이 변했죠? 제가요. 그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디자인하세요. 시장이 당신이 그런 척하기를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요. 그 문장은 유용했기 때문에 나를 짜증나게 했다. 회의 후 나는 현우가 안심시키는 말로 비판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러지 않았. 그는 또한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내 경력 공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7시에 그는 사용자 조사 인터뷰를 보내며 이렇게 썼다. 전략적 통찰은 42,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 팀의 실행력은 강합니다. 컨셉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작업, 응답에 대한 작업, 처벌 없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최종 방향은 휴식 시간에 서비스 계단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호텔 하우스키퍼 로사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왔. 그곳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일뿐이에요. 그것이 브랜드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는 장식적인 산을 제거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일한 수평선, 넉넉한 여백, 천천히 열리는 포장. 도시가 시끄러워지기 전 이른 아침에서 가져온 색상들. 아이덴티티는 상상 속의 휴양지로의 탈출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평범한 삶 속의 작은 경계를 제공했다. 현우는 컨셉 설명서의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승인했다. 이제 누군가에게 속한 것 같네요. 그가 말했다. 작업은 나를 소모했지만 옛날 방식과는 달랐다. 나는 대부분의 밤 10시에 멈췄다. 줄리아의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녀의 가족을 전문성 결함으로 취급하는 대신 그녀의 마감일을 조정했다. 노아는 내가 법원 회의가 있던 어느 날 오후 제작을 맡았다. 수연은 내가 12페이지짜리 포장 시스템을 디자인하면서 2줄짜리 집을 알림 보내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청구서를 처리했다. 건강한 팀은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바로는 한 사람이 필수불 가결해지는 곳이 아니었다. 아무도 일시적으로 부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지워지지 않는 곳이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지훈이 스튜디오에 왔다. 내가 샘플 상자를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을 때 입구 옆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말라 보였. 감사는 그가 해안 캐피탈 지분 일부를 할인된 가치로 팔도록 강요했다. 그는 주주로 남았지만 경영 역할은 없었다. 그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 물건. 그가 말했다. 아내는 내 상패와 몇 년 전 내 생일에 그가 준 100년의 고독책이 있었다. 제목 페이지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이야기 유진에게라고 썼다. 나는 그 책을 끝내지 않았다. 트로피는 내 아버지 옛집에 있었어. 그가 말했다. 이사 후에 내 상자들과 함께 창고에 들어갔더라고. 내가 잊었어. 나는 내 자신의 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잊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나는 지훈의 모든 충전기, 커프스링크, 위장약, 그리고 여권 사본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받았다. 고요의 지점 좋아 보이더라. 그가